네, 자,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백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백제 하게 되면은 이제 고구려에서부터 온 거죠. 원조가 남하를 해서 원조설화나 비료설화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외웁니까? 백, 온, 그 다음에 고군침, 비계, 문동모, 성무, 이 이렇게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왕 3세가 나오게 되죠. 벌써 3세기가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원전에 세워진 거는 백제국이고요. 이때도 여전히 만을 다 차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고구려나 부여 같은 경우에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다 해서 1세기 초에 이미 연맹왕국 형태로 오게 되는데요. 백제의 경우에는 늦죠. 그래서 1, 2세기 지나면서 이제 3세기가 지나면서 고유왕 시기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화면에서 공부를 한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중앙 집권하다 하게 된다면 가장 큰 게 왕위를 부에서 왕이 나왔는데 가장 먼저 형제 상속을 한다고 했어요. 두 문자로 어떻게 외웁니까? 형제다 한다면 태어난 곳이 같네 해서 태고네 이렇게 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나왔죠. 고유왕 3세. 적어볼까요? 형제 상속. 부자 상속은 뭐라고 했어요? 복습을 할 겸 부자 상속이다 한다면 엄청난 힘으로 권력으로 더 눌러서 지금 부에서 나오다가 형제 어떤 집안 아까 고구려 경우에는 게르부 고씨 하듯 한 집에서 나온다면 이제 나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만 나온다 하면 부자 상속,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인데 이 과정은 천근의 힘으로 누르는 것만큼 권한으로 눌러서 한다 해서 천근 놀이라고 했습니다. 부자 상속은 이제 근초고왕 4세 때 나오게 되죠. 이제 왕위가 있고 또 하나는 불교는 이제 4세기니까 이후니까 이따가 하기로 한다면 율령반포가 있죠. 율령반포는 두 문자 뭐였어요? 소고법이죠. 소고법. 그럼 여기 또 나왔어요. 고유왕. 여기 율령반포. 율령을 반포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공복제정. 그다음 관등제가 있는데 고구려는 이게 10여 관등이 있었고 공복도 차이가 있었다만 있지 공복이 무슨 색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없다. 그래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관등은 10여 관등이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공복은 무슨 색인지. 관등이 있다는 것도 어떤 왕 때 이루어졌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 법. 그럼 비슷하죠. 율령반포나 공복. 그래서 여기 또 나왔습니다. 고유왕. 그래서 공복제정. 율령반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복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공복을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고구려는 이제 있었지만 기록이 어떤 왕 때인지 모른다 한다면 백제는 공복이 색이 3개입니다. 자, 비, 청 해서 3가지 색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 이제 신라는 자, 비, 청, 황 이렇게 4가지 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고구려는 없지만
뒤에 가면 이제 고려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자, 단, 비, 녹으로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같이 뭐 4개이기 때문에 이건 두 문자로 외울 사항이 아니에요. 자비, 청, 황 해서 황색이 있는 건 신라, 그리고 자단, 비, 녹색이 있는 건 고려다 해서 이 2개를 가지고 나눠서 장난을 칩니다. 뭐 신라인데 자단, 비, 녹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고려인데 신라에 자비, 청, 황을 넣는다든지 해서 뭐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건 몇 개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이쪽은 장난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 청, 황과 자단, 비, 녹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고이왕 다음에 백, 온, 고, 근, 침이죠. 근초고, 사세. 근초고, 사세가 되면은 고이왕 때 뭐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불교 수용을 제외하고 뭐 형제상속, 율령관포, 공복, 그리고 관등이죠. 관등. 공복이나 뭐 관등을 만들어 놓고 많이 했기 때문에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근초고왕 사세가 백제의 전성기가 되게 됩니다. 한편 이제 고이왕 때는 중국도 삼국시대죠. 시대인데 근초고왕 때가 되면은 5호 16국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초고왕 때 5호 16국 시대, 그러니까 4세기 5호 16국 시대를 틈타서 뭐 고구려도 팽창을 했지만 백제의 경우가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팽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뭐 크게는 그려봤는데 뭐 간단하게만 다시 그려보자면 이쪽이 이제 라오어강이 있죠. 그래서 이쪽 요 서지방, 요 서지방에 진출한 거는 이제 고조선 이후에 근초고왕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 서지방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이하기 때문에 요 서지방에도 진출을 하고 산동반도도 진출을 하죠. 당시에 이제 뭐 전진이 있고 동진이 있고 한다면 아까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백제, 우회가 있다면 동진하고 백제 그리고 외가 남쪽에서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서로 이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전진하고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이게 북쪽에서 이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때 5호 16호 그리고 국내의 내부적인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국내를 포함해서 본다면 이제 남북 외교다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초고왕이 백제가 지금 성장을 할 때 마한에서 54개의 소국이죠. 전에 이제 사만에서 마한에 속했던 목제국이 사만 전체를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백제국이 기원전 1세기 세워지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목주국은 밀려서 내려간다고 했어요. 이때 마한을 완전히 정복한 게 누군가 한다면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때 이제 여기를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고 전성기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뭐 가야에도 지배권을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칠지도 외하고도 관계를 맺죠. 뭐 칠지도. 그다음에 뭐 일본에 이제 무물을 전파해 준 거 제가 한 2강이나 3강 정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나라가 뭘 해줬다 이런 것들은 출제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화사에 들어가게 되면 삼국 문물의 일본 전파 부분에서도 다루게 되는데 그건 이제 지금 하면은 좀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또 책도 페이지도 따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뭐 그때 시작이 이때부터다. 칠지도만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 거고요. 근초고항 때는 이렇게 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백온, 고근침, 침묘왕이죠, 이제. 침묘왕. 침묘왕도 4세기인데, 우리가 불교 수용은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요? 한국의 불교 수용이다 한다면, 소, 침, 눌, 법. 이렇게 외운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전진의 순도가 고려의 불교를 전해주고, 밑에서 백제는 동진에서 만한안타가 백제의 불교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침묘왕은 업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불교 수용인데, 동진의 만한안타가 전해줬더라. 이 정도 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리망, 침묘왕, 눌지마 5세, 법풍왕 6세. 불교 수용이 되고요. 백온, 고근침, 그 다음에 비유왕이죠. 비유왕인데, 이제, 장수왕이, 고구려 장수왕. 5세가 평양천도를 하죠. 평양천도. 427년인데, 비유왕도 5세고. 평양천도를 하니까, 이 이후에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해서, 어떤 게 일어나요? 백제하고 신라가 동맹을 합니다. 나제동맹. 장수왕의 남하에 대비를 하는 거죠. 나제동맹을 하면서 이거를 눌비동맹이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이제 433일 텐데. 그래서 비유왕 때 가게 되면은 신라하고 동맹을 해요. 눌비동맹. 이 전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았죠. 장수왕 전에, 광개토 때는. 비유왕 때 눌비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제동맹. 433이 중요할 테고요. 비유왕 이후에 이제 계로왕이 있어요. 계로왕. 계로왕도 5세인데 장수왕이 이제 나제동맹을 했지만 한성을 함락을 시키죠. 사칠오죠. 이거 되는데 한성을 함락을 시킬 때 죽인 게 이제 계로왕이에요. 괴로워하면서 개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개죽음을 당했다도 되고, 괴롭게 죽었다도 되고. 또 있는데, 이제 장수왕이 평양 천도를 하게 되니까 낮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견제를 하는데 한성 함락을 할 거를 이제 예측을 하겠죠.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한다는 거를 해서 당시에 이제 5세기, 6세기 가면은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4세기 때까지는 삼국시대, 5, 16국 시대가 오다가 이때가 되게 되면 이제 남북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최고 북위가 있어요. 북조는 북위가 계속 간다고 했고 남조는 이제 송제, 양진 이 순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북위에 국서를 보내요. 장수왕이 내려올 것 같다. 도와달라. 도와달라가 정확하게 말하면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고구려를 쳐달라. 이런 국서를 보내요. 그걸 장수왕이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북위에 국서를 보냈지만
응? 죽게 되죠. 장수왕에게. 장수왕에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뭐 낮에 동맹을 맺은 상황이죠. 비유왕 때 낮에 동맹을 맺었는데 막 장수왕이 치고 내려오니까 아들을 시켜가지고 신라한테 가가지고 지원군을 빨리 얻어와라 이렇게 해서 아들이 지원군을 얻어왔지만 와서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이미 문주왕이죠. 아들이 문주왕이 똑같이 죽은 시점이 사치로, 천도 시점이 사치로. 문주왕도 요새죠. 이제 웅진천도를 하게 됩니다. 웅진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공주고요. 웅진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를 당했다고 봐야죠. 천도를 당했다 해가지고 이제 문동무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동성왕, 그다음에 무령왕, 이렇게 문동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한편 이제 신라하고 여기가 이제 낮의 동맹이 433인데 신라하고 이제 결혼 동맹을 해요. 결혼 동맹을 하는데 이제 신라는 이제 소지마립간, 동성왕 시기에는 소동 결혼 동맹이다 해가지고 신라와 여기서 낮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이 낮의 동맹을 강화한 거죠. 강화. 그래서 493년에 결혼 동맹을 하게 됩니다. 얘도 이제 뭐 5세기 말이에요. 여기 뭐 5세기라고 이렇게 한다면 무령왕이 되면 이제 6세기입니다. 여기 이제 뭐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6세기에 오게 되면은 중국이 남북조 시기라고 했죠. 남북조가 5, 6 계속 이어지고 북조는 북위, 최강대국 이렇게 이어지면 남조는 이제 송, 제, 양, 진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양나라하고 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문화사에서도 배우겠지만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 중에 이제 벽돌 무덤으로 된 무령왕릉 같은 것도 이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문동무 시대가 여기까지 되죠. 무령왕 때가 되게 되면 이제 지방에 가장 잘 나오는 주제가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합니다. 22담로는 지금으로 치면 뭐 특별시 같은 거예요. 지방의 특수구역. 그래서 이렇게 문동부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이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왕이 중요한데 여기를 또 지우고 제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서 성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왕 하면은 성왕 6세죠. 제가 아까 지도에서 이렇게 있다 한다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이 있다 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온 게 위례성에서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위례성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를 할 때 지도를 이렇게 주고 어디가 웅진이고 어디가 사비냐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내려온 쪽이 사비라고 했습니다. 계속 내려오기만 해요. 여기서도 조금 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쪽으로 가서 백제를 부흥을 시키겠다. 그래서 백제를 다시 재부흥을 시키겠다. 이랬던 게 성왕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보면 뭐 일단 국호를 남부여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뿌리가
부유에서부터 나왔다. 부유에서 고구려, 고구려에서 백제. 그런 거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 특히나 뭐 백제에 가면은 부여시와 팔성 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시라는 거 자체가 있다는 거. 글을 보면은 부여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2부로 중앙관청을 정비를 합니다. 지방도 정비를 하죠. 오부, 오방. 수도하고 오방. 그리고 지역 정비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부라는 거는 중앙을 우리가 뭐 서울이다 하면은 뭐 관악구, 동작구 이런 식으로 나누듯 서울을 나눈 거고요. 우리가 지금 뭐 지방을 무슨 도, 무슨 북도, 무슨 남도 하듯 나눈 게 오부, 오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제도적 완비를 하고 뭘 합니까? 아까 지도에서 봤었듯 진흥왕 6세하고 합작을 하죠. 같이 이제 진흥왕 6세하고 신라하고 이 나제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북쪽으로 해서 진흥왕 6세는 한강 상류를 차지하게 되고 성왕은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됐는데 진흥왕이 이제 배신을 하죠. 진흥왕의 배신. 배신을 하니까 이제 뭐 욕을 했다. 그래서 진흥왕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큰 땅을 피로 물들이면서 영토를 굉장히 넓혔더라 해서 개국, 대창, 홍제라는 이런 연호를 기억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왕이 배신을 당했죠.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해서 뭐 정확하게는 성왕의 아들이 관산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을 하죠. 그래서 뭐 백제 부흥의 꿈이 무너지나 싶었어요. 문동무, 성.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있죠. 무왕이 있는데 무왕은 서동요의 주인공이에요. 신라시대 왕을 보면 지법진, 진선진 할 때 진선진 하면은 7세기에 가면은 진해서 선덕여 선덕여라고 써야죠. 선덕여 7세 그리고 진덕여 7세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때 그 진흥왕의 두 딸들이죠. 그래서 이제 굴품제도를 보면은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골이 끝나요. 성골이 끝나고 이 밑으로는 이제 진골이 시작이 되죠. 이 여왕이 있던 것도 성골이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에 여왕이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흥왕이 사실 딸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해요. 그게 누구냐 한다면 우리 나오는 이제 무왕 7세고 서동요하고 서동요입니다. 여기는 이제 선화공주죠. 물론 이게 뭐 설화는 있는데 신빙성은 좀 의심이 가요. 이게 뭐 신라하고 사이가 좋았던 때도 아니고 서동요는 아시죠? 뭐 구가시안에 뭐 밤몰래 뭐 맞둥방 도련님을 뭐 밤몰래 안고 간다 해서 노래를 퍼뜨려가지고 선화공주가 쫓겨나게 만들어서 결혼을 했더라. 이게 무왕입니다. 서동요는 이제 신빙성은 좀 의심이 간다. 이게 설화는 있지만 기록이 여기저기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데 무왕의 업적은 이제 뭐 왕응사, 낙성 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륵사, 낙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는 이제 미륵사가 선화공주가 무왕에게 부탁을 해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륵사지 석탑을 이제 해체를 하면서 안에서 기록이 나왔어요. 그 기록에 보니까 사택 적덕의 딸이 왕비였고 부탁을 해서 미륵사를 지었다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 선화공주가 부탁을 해서 지었다 이 기록하고 충돌을 해요. 근데 뭐 아마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택, 우리가 이제 사택 지적 비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택자는 집 택자입니다. 금입택 하면은 금을 입힌 주택이다. 하여튼 사시예요. 보면은 잠깐 뭐 미리 잠깐 보고 가자면, 뭐 백제 한다면 부여시하고 팔성귀족. 근데 8가지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귀족에. 그래서 뭐 진해백사 막 이렇게 외우는데, 저도 뭐 다는 못 외웁니다. 8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진해는 어떤 뭐 지역이죠. 백사, 흰 뱀 같고 해서 그냥 진해백사 이렇게만 외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씨를 말하는 거예요. 진씨는 이제 왕비이고, 사씨 하면은 사씨집 해서 사택 가문이죠. 사씨 가문이죠. 그래서 뭐 사택지적이나 사택적덕이나 하면은 어떤 그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성 귀족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미륵사 낙성이 무왕 때라는 거, 이거를 연관해서 외워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왕응사는 적어놓은 게 뒤에 가면은 이제 흥왕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왕자가 먼저 나오는 거, 우왕때더라.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뭐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왕은. 무왕 다음에 이제 문동무, 성무, 의자왕이죠. 의자왕. 의자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자왕 때 있던 일은, 의자왕이 이제 백제를 쳐들어가요. 백제 공격.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굉장히 막 기세가 등등. 의자왕이 우리가 뭐 삼천궁녀를 거느렸다 이런 거는 실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 의자왕은 당시에 오히려 뭐 해동증자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해요. 뭐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의자왕을 이렇게 깎아내려야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얘를 쳐내고 내가 이거를 다 바로 잡은 거야 라는 그런 기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의자왕을 이렇게 좀 폄하한 기록이 삼천궁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의자왕은 뭐 실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데, 실제 업적을 보자 한다면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대하성 등 40여 개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신라를. 그건 뭐 정말 엄청난 거죠. 성왕 때 중흥을 못한 거를 의자왕 때 하는 것 같아요. 함락을 시키니까 신라에서 이제 놀래죠. 네, 뭐 이때인데 이유가 이제 무열왕인데 김춘추죠. 김춘추. 김춘추를 시켜가지고 신라에서는 김춘추로 신라하고 붙은 거예요. 이렇게 김춘추를 시켜서 연개소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구려의 도움 요청. 근데 연개소문이 뭐라고 해요? 연개소문이 김춘추에게 너네 한강을 다시 돌려주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하니까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 가둬버립니다. 근데 김춘추가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가지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하는 거죠. 나당동맹을 맺고.
연함을 하게 되는데, 김춘추가 이렇게 발벗고 나선 이유는 뭐냐면, 대하성 등 40여 개 성을 함락을 했다 하는데, 대하성 성주가 당시 김춘추 사위예요. 김춘추 사위고, 사위를 막 의자왕이 죽여버린 거예요. 김춘추가 뭐 열받겠죠. 해가지고 삼국 통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무열왕이 됩니다. 이제 무열왕이 되고, 야당 동맹이 시작이 돼서 김춘추는 이제 처음에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는 660년이 되고, 백제가 멸망을 한 이후에 김춘추는 죽어요. 죽고, 이제 통일전쟁을 시작한 거는 무열왕, 김춘추죠. 무열왕이 김춘추입니다. 완성을 한 건 신문왕이죠. 완성은 신문왕이다. 무열왕 다음이 신문왕인데, 삼국 통일. 신문왕.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해서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라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는 지금 제가 화면을 여기까지 하고, 신라는 다음 시간에 신라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하고 우리가 이제 사료를 또 봐야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의 통일 전까지 있었던 정치사에 관련된 사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